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양반의 계략을 무너뜨린 옹기장이 충청도의 작은 고을 장터 한쪽에 옹기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그곳에서 평생 구운 옹기를 팔아온 최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다. 손님이 값을 덜 내도 나중에 달라며 옹기를 주었고, 자신이 만든 옹기에 조그만 흠이라도 생기면 스스로 값을 깎아주곤 했다. 그 사람한테 물건 사면 속는 법이 없다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최서방은 떳떳했다. 아내도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봄날 윤진사가 옹기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건들거리며 옹기들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크고 작은 옹기 100개가 필요하네. 보름 안에 만들 수 있겠나? 밤낮으로 일하면 겨우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으로 절반을 먼저 주겠네. 물건을 다 받은 후에 나머지를 주지. 윤진사는 은자 몇 냥을 탁자에 던지듯 놓고는 훌쩍 가버렸다. 최서방은 그날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옹기를 빚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졌지만 약속한 날짜를 지키려 애를 썼다. 약속한 보름이 되던 날 최서방은 수레에 옹기를 가득 싣고 윤진사 집으로 갔다. 윤진사의 하인들이 옹기를 내리고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100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윤진사가 나타나더니 옹기들을 대충 둘러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이 옹기는 금이 같고 저것은 빛깔이 고르지 못하구먼? 그럴 리가. 제가 가장 정성껏 만든 것들입니다. 일일이 확인했는데. 아니, 불량품을 갖고 와서 돈을 다 달라는 건가? 계약금으로 준 돈도 아깝군. 최서방은 어이가 없었다. 옹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윤진사가 돈을 아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했다. 어르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약속한 대금을 주셔야 합니다. 약속? 증거가 있나? 절반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최서방은 막막했다. 글을 모르는 형편이라 문서를 쓰지 못했고 증인도 없었다. 윤진사의 음흉한 미소가 뺨이라도 때리는 것 같았다. 최서방은 대금을 받으려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런데 며칠 후 윤진사가 옹기 가게로 찾아왔다. 이봐,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윤진사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다른 일로 관아에 송사가 하나 걸렸네. 그 일에 대해 내게 유리하게 증언만 해주면 옹기값은 물론이고 그 2배를 주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별것 아니야. 내가 이웃 땅에 경계를 옮긴 적이 없고 원래 그 땅이 내 것이었다고 증언만 해주면 된다네. 어차피 증명할 길도 없으니 자네가 나를 도와주면 피차 좋지 않겠나? 최서방은 그제야 윤진사의 속셈을 알았다. 처음부터 옹기값을 제대로 줄 생각이 없었고 받을 돈을 미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흉계였다. 안 됩니다. 최서방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사어른,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지만 진실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고집불통 같으니 좋아, 후회하지 마라. 며칠 후 관아의 나졸들이 최서방을 찾아왔다. 윤진사가 최서방을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다. 옹기장이 최아무개가 계약을 어기고 불량품을 납품하고도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이었다. 관아뜰에 끌려간 최서방은 무릎을 꿇었다.
윤진사는 당당하게 서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저자가 보름 안에 좋은 옹기를 만들어준다기에 계약금을 주었는데 금가고 빛깔 고르지 못한 불량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 할 말이 있느냐? 현감이 물었다. 현감은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양반과 평민 사이의 다툼에서 평민의 손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었다. 소위는 정성을 다해 옹기를 만들었고 약속한 대금을 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옹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허나 소위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 없이 어찌 양반의 말을 의심하겠느냐? 관아의 이방이 소리쳤다. 매질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때였다. 관아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현감날이 억울한 사람을 벌하시면 아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아락, 나무를 해다 파는 노인, 생선을 파는 장사꾼까지 10여 명이 관아뜰로 들어섰다. 웬 소란이냐? 현감이 놀라 물었다. 떡 파는 안악이 앞으로 나섰다. 현감날이 저 사람은 이 고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무엇을 증언하겠다는 것이냐? 최서방은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속이지 않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무꾼 노인도 말을 거들었다. 작년에 제가 실수로 옹기값을 잘못 계산했는데 최서방이 직접 찾아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생선장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서방이 만든 옹기가 제 실수로 깨졌는데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지 못한 탓이라면서요. 현감은 턱을 쓸어내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증언하러 온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윤진사, 그대가 이자에게 옹기를 주문한 게 처음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주문할 정도면 그 솜씨를 믿고 주문한 것 아니오.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 100개나 되는 옹기를 맡기려면 솜씨가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을 터인데 어찌 그 옹기가 불량품이라 하는 거요? 윤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현감은 이방을 시켜 윤진사와 거래했던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게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서너 명이 윤진사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물건을 받고 트집을 잡아 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거짓 고발을 한 죄로 윤진사에게 곤장 30대를 내리고 윤진사는 약속한 대금의 2배를 물어주도록 하라. 관할을 나서는 최서방을 마을 사람들이 둘러쌌다. 억울함을 풀어서 다행이네. 자네의 평소 행동이 자네를 구했다네. 최서방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달려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최서방은 받은 돈으로 마을 어귀에 낡은 다리를 고쳤다. 비만 오면 물이 불어 건너기 위험하던 다리였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살림도 펴야 할 텐데 왜 다리를 고치는가? 최서방은 빙그레 웃었다. 마을 분들께서 증언해 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옹기장이 다리라고 불렀다. 거짓은 당장은 이득인 것 같아도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다. 정직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재산인 것이다. 장터에서 데려온 여자. 어느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총각이 있었다. 그는 산비탈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면서 남의 집 일을 하거나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아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설이 가까워지자 총각은 나무 판 돈을 챙겨서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여기저기 물건 파는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흥정하는 손님들 목소리로 가득했다. 총각은 길에 늘어서 있는 가게들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필요한 거야 많지만 몇 푼 없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시장 끝자락에 있는 가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때 눈에 띄는 물건이 보였다. 예쁜 여자 그림이 그려진 하얀 도자기였다. 정말 미인이네. 사람이야, 손녀야. 총각은 아름다운 모습에 취한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자기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여보시오, 그 도자기 마음에 드시오? 도자기 파는 사람이 말했다. 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더니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가진 돈을 다 털어 하얀 도자기를 사가지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선반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올려놓았다. 다음 날은 설날이었다. 총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선반에 올려놓은 도자기에 그려진 여자를 보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그 뒤로 총각은 아침마다 도자기에 대고 안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나 돌아올 땐 반드시 도자기 앞으로 가서 마치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러 갈 건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느 날 총각이 나무를 한 짐에서 돌아왔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온종일 먹은 것도 시원치 않아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하려고 손바닥만한 부엌에 허둥지둥 들어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달랑 하나밖에 없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와서 밥을 해놓았지? 깜짝 놀라 총각이 솥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윤기가 자르르 나는 쌀밥이 주인을 기다리는 듯 맛있게 지어져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요? 누가 밥을 지어놓은 거요?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배도 고픈데 먹어보자. 총각은 밥을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 부뚜막에 앉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껏 먹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 도자기 앞에 앉았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오. 누가 왔는지 밥을 한솥 해놓지 않았겠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녁 때 돌아와 보니 역시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지?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다음 날은 몰래 오두막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저녁 때가 가까워지자 굴뚝에서 연기가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총각은 살금살금 걸어가 부엌 안을 엿보았다. 그곳엔 예쁜 옷을 입은 여자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총각은 부엌으로 들어가 여자를 불렀다. 이보시오. 댁은 누구시오? 여자는 깜짝 놀라서 머뭇거리다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자기는 도자기 속 그림에서 나왔다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옥황상제께 감청해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걷어주신다면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총각은 걱정이었다. 먹고 살 일이 까마득했기 때문이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마누라를 먹여 살린단 말인가. 그런데 총각의 의도를 눈치챈 선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총각은 여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선반에는 하얀 도자기만 놓여 있었다. 그날부터 총각은 선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거참,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총각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어보기 일쑤였다. 그러면 그냥 장터에 갔다 오다가 만났지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얼마가 흐르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 돈도 많이 벌고 마을로 내려와 좋은 집도 장만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고 그들 사이에 딸도 하나 태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아내가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는지 밥도 잘 먹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내는 저 선반에 두었던 도자기 아직 그대로 남아있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소. 왜 그러시오? 저는 3년만 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내일까지 도자기 그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 그냥 여기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도자기를 없애주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도자기를 꺼내서 깨트려 버렸다. 고맙소.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소. 남편은 다짐한 대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했고 그들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못생긴 여자와의 하룻밤. 벼슬을 구하려고 한양에 올라온 한량이 있었다. 훤칠한 외모에 무예가 뛰어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호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잊지 못할 아픈 과거가 있었다. 혼례를 치르고 채 1년도 못 되어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다. 그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던 남자는 그 충격으로 몇 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탕진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한양에 올라와 벼슬을 구하려고 여러 날을 머물며 자리를 찾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귀향길에 올랐다가 뜻밖의 큰 비를 만났다. 이거 낭패로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봐야겠어. 그러나 쉴만한 객점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근처엔 농가뿐이었다. 그는 잠시 비라도 피할 생각에 그곳에서 가장 큰 농가를 찾아갔다. 누구신지요?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다. 비가 워낙 세차서 잠시 비라도 피하려고 왔구나. 사내 아이는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이 집엔 여자들만 있으니 안채엔 출입하지 마시고 바깥채에서 하룻밤 쉬다 가시랍니다. 바깥채는 안채와 그리 멀지 않아 안채의 모습이 훤히 보였다. 안채에는 누가 계시지? 어머니와 홀로 된 형수님이 계십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 여자가 저녁상을 내밀었다. 언뜻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에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다. 남자는 자리에 누웠으나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와 안채를 살펴보니 등불에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남자는 참을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는 놀라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렇게 들어왔소이다. 시어머님이 아직 잠이 깊이 들지 않으셔서 아시면 큰일이니 들어가 계시지요. 잠시 뒤 찾아가겠습니다. 남자는 바깥으로 돌아와 여자가 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남자는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요? 옆에 있는 여자는 지난밤에 본 그 얼굴이 아니었다. 20세가 간 넘어 보이는 몹시도 못생긴 모습이었다.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 의탁해 살고 있사온데 제 외모로 인해 청혼하는 이가 없고 저도 아무에게나 시집가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런데 간밤에 이 집 부인께서 권하시기에 이렇게 되었나이다. 혹여 저를 버리신다 해도 저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무인으로 관직을 얻기 위해 다니는 터라 당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부디 나를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낭군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어디 사는 뉘신지라도 알려주시지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그건 알아서 무엇하겠소. 부디 기억에서 지워주시오. 그리고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왔다. 간밤에 젊은 부인에게 속은 걸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뒤로도 남자는 관직을 얻기 위해 한양에 머물며 그나마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나자 씀씀이도 해픈 데다가 풍류에 젖어 행색마저 초라해지고 말았다. 그때 돈 많은 과부가 객사를 차려놓고 한양에 벼슬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남자는 형편이 워낙 어려운지라 체면을 무릅쓰고 그 객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시중을 드는 여종이 찾아와 말했다. 마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 부인은 미인은 아니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덕스러워 보였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비를 피해 농가에서 묵으셨던 그 하룻밤의 인연을 기억하시는지요? 왜 기억하지 못하겠소? 당신을 마다하고 떠나 아직도 이렇게 혼자 몸으로 떠돌고 있다오. 소첩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객사를 차리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는군요. 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신세요. 무슨 자격이 있겠소? 아닙니다. 한 번 서방님은 영원한 서방님입니다. 관직을 얻을 때까지 제가 돕겠어요. 그러면서 하룻밤의 인연으로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외모가 수려한 사내 아이가 들어왔다. 그 후에 부인은 객사를 정리하고 오직 내조에만 힘썼고 남자는 마침내 한양에 관직을 얻고 훌륭한 무관이 되었다. 남자는 아내의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며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고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다.